팔척귀의 위협은 끝난 줄 알았지만 더 깊고 정교한 저주가 이미 궁궐을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사라진 자리를 또 다른 어둠이 채우고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저주에 물들었습니다. 지금부터 SBS 금토 드라마 귀궁 6화의 주요 줄거리를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6화는 다시금 궁궐에 출몰한 팔척귀의 위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전보다도 훨씬 짙고 매서운 기운을 내뿜은 팔척귀는 그 존재만으로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장교들과 궁인들조차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다.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 깃든 채 팔척귀와 정면으로 맞선다. 이전에 팔척귀와 맞붙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이무기의 혼은 그대로였지만 인간의 육신은 그 힘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나약했고 무공과 기운의 흐름마저 어긋나는 듯해 몸은 점점 지쳐갔다. 결국 그는 팔척귀의 맹공에 밀려 쓰러지고 궁의 중심부는 일순간 아비규환에 빠져든다. 사방이 어둠에 휩싸이고 사람들의 비명과 불길이 얽히며 혼란은 극에 달한다. 팔척귀는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며 다시금 전진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예상 밖의 인물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왕이었다. 왕은 두려움에 휩싸인 신하들 사이를 가르며 손에 경기석을 들고 나선다. 경기석은 오래된 전설 속에서만 전해지던 귀신을 물리치는 성물. 그 안에 새겨진 문양이 빛을 발하자 팔척귀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이고 그 기운은 억제되듯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 빛에 눈이 멀고 발길이 멎은 팔척귀는 끝내 힘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모두가 기적이라 여긴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극적인 반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경기석은 왕실에 원래부터 있었던 물건이 아니었고 그 유래조차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이때 밝혀지는 또 하나의 반전. 그 경기석은 바로 여리의 외조모 넙덕이 과거에 왕에게 몰래 전달해둔 것이었다. 무녀로서 수십 년간 귀를 상대해온 넙덕은 팔척귀의 부활과 그 위협을 미리 예견했고 언젠가 다시 그 존재가 궁궐에 출몰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준비했고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왕에게 넘겨줬다. 왕 또한 그 의미를 알고 경기석을 손에 쥐고 있던 것이며 결국 그 사려 깊은 준비가 지금 이 순간 궁궐을 구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 것이다. 그날 궁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고 팔척귀는 잠시 퇴장했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던 더 거대한 어둠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팔척귀의 위협은 잠잠해졌지만 강철이에게 남은 상처는 깊었다. 그는 여전히 윤갑의 몸 안에 갇혀 있었고 이무기였던 본래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검은 비늘 대신 인간의 살같이 남았고 심장 박동, 체온, 감각, 인간적인 조건들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다. 강철이는 불안에 휩싸인다.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과거 자신이 가장 아꼈던 존재이자 동생이었던 또 다른 이무기 비비를 찾는다. 하지만 비비는 이미 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인간의 혼을 흡수하며 스스로의 힘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강철이에게 충격을 안긴다. 비비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윤갑의 몸을 죽이면 너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은 곧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본래의 힘을 되찾으라는 의미였다. 강철이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신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윤갑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그는 둘 중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빠져든다. 궁궐 내부의 권력 갈등은 또 다른 방향에서 번지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잃은 대비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 화살을 중전에게 돌린다. 중전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대비는 풍산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린다. 그 아이 절대 태어나선 안 된다. 풍산은 그 명령에 반문하지 않는다. 이후 중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꿈속에선 정체불명의 귀신이 나타나 그녀에게 더러운 물을 끼얹는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지만 이 꿈은 밤마다 반복되며 중전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는다. 여리는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 증세로 보지 않는다. 중전의 처소에 숨겨진 기운을 감지한 그녀는 직접 내부를 조사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침내 침전 깊숙한 곳에서 두개골과 저주의 부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 부적은 여리가 과거 팔척귀의 흔적에서 보았던 문양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분명히 태중의 아이를 겨냥한 계획된 저주였다. 상황은 심각해졌고 여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 강철이와 함께 넙덕의 무구를 꺼내 저주를 퍼뜨린 귀신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한다. 의식이 시작되자 공간 전체에 기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잿빛 촛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며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형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과거 죽은 궁녀의 홀령 수살기였다. 수로를 통해 궁궐안을 자유롭게 떠돌며 중전뿐 아니라 강철이 여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귀신이었다. 수살기는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 돌진했고 강철이는 그를 저지하다 팔을 깊게 물린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일은 수살기가 뿜어낸 검은 액체가 여리의 몸에 닿았다는 점이었다. 그 액체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 그 자체였고 중전이 밤마다 시달리던 꿈속의 물과 정확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여리는 몸속으로 서서히 퍼져가는 차가운 기운을 느낀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은 혼미해진다. 그녀의 몸 안에서도 무언가 낯선 존재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팔척기가 사라지며 잠시 숨통이 트인 줄 알았던 궁궐은 사실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수살기라는 새로운 귀신의 등장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사람들의 몸과 마음까지 저주로 물들이기 시작했고 여리와 강철이 역시 이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궁궐 내부의 정치적 음모,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분노, 그리고 인간과 이무기 사이에서 흔들리는 강철이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얽히며 귀궁의 세계는 한층 더 어두워진다. 다음 화에서는 여리가 맞이한 저주의 결과 그리고 데뷔의 진짜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